자, 10월 21일 여러분 교재 380페이지 21번부터 기타 거래 연습하겠습니다. 판매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40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400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2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이 소프트웨어 400만원, 대변이 103번 서울은행 400만원 되겠죠. 네,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다음은 10월 22일 거래 보겠습니다.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차변의 토지가 되겠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은 당좌 예금이 대변에 갑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포함되는 취득원가는 당좌 수표 지급한 3천만 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중개수수료 취득세 이 3,110만 원이 되겠군요. 그래서 차변의 토지가 3,110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은 어떻게 되느냐? 당좌 수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 현금은 현금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대변은 당좌 예금과 현금 두 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2일을 날짜를 고친 다음에 차변의 건물, 토지 3,1100 플러스 대변의 당좌 예금, 은행을 넣어야죠. 당좌 예금은 국민은행 앞 거래처가 국민은행이 됩니다. 3천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대변이 현금이죠. 현금이 1100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차변의 토지 3,110, 대변의 당좌예금 3천만 원, 현금 110만 원. 다음에 23일 걸 보면요.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회사가 좀 힘들어요. 이름이 좀 힘들게 생겼네요. 나약상사 참 재밌어요.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회수불능하여 대손 처리했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합시다. 자, 10월 23일 현재 우리 회사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보세요. 날짜는 10월 23일이죠. 10월 23일로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니까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있네요. 잔액을 보니까 50만 원 있죠? 그러면 200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50만 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 150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비용은 대손상각비. 아셨죠? 자, 외상매출금 못 받은 걸 받은 걸로 처리하는 게 대손처리입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입력합니다. 10월 23일로 날짜를 고쳐서 일반 전표로 가서 10월 23일 대변이 108번 외상매출금 회사가 나약상사고요. 금액은 200만원 못 받는 걸로 처리하는 게 대변에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을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는데 대손충당금이 너무 적게 설정되어 있어요. 자, 109번 일단 외상매출금의 다음 코드를 써야 돼요. 109번 그래서 50만원 있는 거 상계하고 150은 당기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한 것은 어느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전기 때 비용 처리한 거예요. 전기 때 대손상각비로 결산 때 대손 예상액을 추정해 가지고 전기에 이미 비용 처리했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의 매출이 일어난 것 중에서 대손이 예상되는 것은 전기 결산 때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서 충당금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다음 회계 연도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파산이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이제 대손충당금 설정한 거를 차변으로 상계해 나가는 건데 지금은 150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좀 작게 했다는 거죠. 전기에. 그러면 단기에 그냥 비용 처리해요. 그것을 차변에 대손상각비 800번대 코드 있어요. 대손상각비 835를 써야 됩니다. 그게 150만. 이렇게 하신다. 다음 페이지 10월 24일로 넘어갑니다. 1월 2일에 부실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상사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회수불능으로 확인됐으면 이 대여금도 단기대여금도 대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단기대여금도 외상매출금처럼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결산 때 이 부실상사가 굉장히 파산할 기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시산표에 가서 확인해야죠. 아까 23일로 조회했는데 뭐 이거나 같겠지만 그래도 형식상 24일로 조회해가지고 단기대여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작년 결산 때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대손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해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때 그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여금이라 하는 것은 빌려주는 겁니다. 어떤 영업활동 때문에 채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것은 영업활동의 대손상각비가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비하고 포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코드입니다. 개정 과목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대변이 단기 대여금이고 차변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코드를 사용합니다. 자, 10월 24일 날짜 입력하시고 대변의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부실상사, 금액은 500만원. 자, 대손중단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변에 기타로 검색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900번 코드죠. 934. 네, 934로 처리합니다. 500만원.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하고 그냥 대손상각비하고 차이점, 왜 구분하는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처리를 할 때, 판매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판매관리비. 대여금은 빌려주는 거, 이건 판매관리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이 나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25일 거 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네, 입금전표 쓰면 되겠는데요.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우리 회사는 유형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신발을 도소매하는 회사가 창고 임대하는 회사는 아니죠. 예,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임대료로 잡으면 됩니다. 창고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임대료는 영업수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대료도 영업수익으로 잡는 회사가 있고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 회사가 있다.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 회사는 지금 유형상사는 우리가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회사 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네, 되어 있었죠. 네. 도소매업 신발.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은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10월 25일 전표, 입금 전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10월 25일 날 2번, 9분의 2번 입금, 임대로 입력해 보시면요. 임대료가, 코드가 있죠? 900번대로. 그럼 만약에 어떤 회사는 임대사업을 겸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임대료가 이 900번대가 아니라 400번대 임대료가 하나 또 더 있어요. 400번대 임대료. 네, 그래서 도소매업을 하면서 임대사업을 사업을 하나 더 늘려가지고 임대사업을 겸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회사는 개정 과목을 임대료 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400번대로. 그래야 그게 매출액으로 들어가요. 영업수익. 그런데 그런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이런 창고 같은 거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빌려줄 수도 있죠. 네, 우리 자산이니까 꼭 사업 등록 안 해고도 임대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다. 그래서 904번이에요. 904번이 10월 25일 날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일로 보겠습니다. 26번. 국제구호단체의 판매용 상품 원가 100만원 이거를 기부했다. 아, 이거 처음 나왔네요. 타개정 대책. 자, 우리가 그동안 상품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만 있었습니다. 상품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 상품 판매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 그런데 이번에는 대변의 상품이에요. 상품 매출이 아니고. 이것이 타개정 대체 거래입니다. 타개정 대체 거래는 적요 8번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 실무수행 유의사항에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적요를 안 넣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고 나중에 적요를 수정하고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정말 손익계산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이걸 틀리게 적요를 안 넣으면 왜 이 문제는 틀렸다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입력할 때 적요를 코드를 넣지 않겠습니다. 자, 상품을 가지고 기부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이 기부금이고 대변이 상품입니다. 자, 입력해 봅시다. 10월 26일 10월 26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이 기부금. 자, 또 이 상품을 기부할 때는요 시가를 적용하면 안 돼요. 기부금을. 예, 원가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가하고 시가로 나눠져 있으니까 100만 원이죠. 예, 100만 원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대변은 상품 146번이죠. 원래 적요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한번 안 넣어볼게요. 네. 안 넣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가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12월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기순이익으로는 비교를 못 해드릴 것 같아. 당기순이익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매출 원가가 이게 반영이 되어야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출원가 대체분계는 결산이 끝나야 결산 때 매출원가를 대체하거든요. 우리가 유형상사의 결산은 좀 몇 시간 후에 할 거예요. 지금 뒤에 메인 매출 전표도 남아있고 지금 결산도 할 겁니다. 그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맨 밑에 당기순이익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일단 지금 입력한 것이 영업의 비용인 기부금에 100만 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부금에. 자, 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 했으니까. 예.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기부금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물품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가야 돼요. 매출 원가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지금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현재 재고조사에서 입력된 것이 아니고 전기에 2월 된 거예요. 예, 전기에 2월 된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아니 전기에 2월은 이거죠. 이것이 이렇게 와서 예, 이게 지금 단기상품 매입액, 예, 요게 지금 두 개가 더해졌고, 예,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그걸 빼가지고 여기 매출원가가 계산이 돼요. 그런데 타계정 대체로 하면은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됐냐면은 비용이 매출 원가에도 10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매출 원가에도 100만 원이 포함이 되고 지금 여기에도 영업의 비용에도 기부금으로 100만 원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아까 일반 전표로 다시 탭을 바꾸셔가지고 여기를 상품의 적요를 8번을 넣어보세요. 8번. 자, 8번 타계정 대체 넣으셨죠? 손익계산서에 가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손익계산서를 조회. 그러면 이제 한번 고쳐졌죠? 뭐가 생겼냐면 여기 매출원가에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그 바로 밑에 아까 없었던 타계정 대체액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100만 원이 들어가면 이 타계정 대체액하고 기말상품 재고액 이 두 개를 빼게 돼요. 그것이 매출원가가 돼요. 조금 전에는 기말상품 재고액만 빼가지고 매출원가로 가거든요. 근데 타계정 대체도 같이 빼줘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요 기부한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그대로 있고 밑에 기부금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매출원가가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우리가 결산을 마무리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당기순이익에서 아까보다 100만 원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예, 지금 확인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이제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 타계정 대체 100만 원이 매출원가에서 빠지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요 타계정 대체가 나타나게 하려면은 적요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말이죠. 지금처럼 기부하는 경우, 상품을 직원들에게 생일 선물로 주는 경우, 상품을 가지고 거래처에 접대하는 경우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럴 때 대변이 상품이고 차변이 지금처럼 기부금, 어떤 때는 복리후생비, 어떤 때는 접대비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계정 대체거래라고 합니다. 이따금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대변의 상품으로 하는데 여기 코드, 적요 코드 8번 넣어야 된다는 것을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월 27일. 자,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했네. 자,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하는 날 세금 원천징수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애수금 처리했죠? 근데 지금은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달라고 해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원천징수했어요. 예, 농협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수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거 다음 달 10일 날 신고하잖아요. 이것도 다음 달 10일 날 신고합니다. 납부해줘요 우리가.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납부를 하는데 10만 원만 이자를 준 거예요. 12만 원 중에서.
왜 2만 원은 우리가 세금 공제하고, 근데 그 2만 원 세금 공제한 걸 우리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 이거죠. 신고 납부. 자,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12만 원이에요. 차변의 이자 비용 12만 원이고, 대변이 보통예금이 10만 원, 예수금이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27일 날 차변의 이자 비용 901번이죠. 아니. 이자 비용 931번이죠. 12만 원 비용 발생했는데요. 대변에 예수금이 2만 원이고 농협에다 지급한 것은 10만 원이에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보통예금 103번 서울은행.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10만 원. 네, 이렇게 지급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납부하는 건 이자 비용입니다. 자, 다음은 28일 날 안동상사에 대여한, 우리가 빌려준 거예요. 단기 대여금 500만 원하고 이자 25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 차변은 525만 원이죠. 대변은 단기 대여금하고 이거는 이자 수익. 대변은 단기 대여금과 이자 수익. 수익 발생이니까요. 원천징수를 안 했네요. 안동상사에서. 뭐 그냥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이 없으니까 그냥 다 이자 수익 잡는 겁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525만원 10월 28일입니다. 차변의 103번 서울은행 523만원 525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이 901번 25만원이고 수익 발생했고, 대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근데 이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안동상사 50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네, 29번 29일 거 이거 매우 중요하네요. 가끔 나옵니다. 자, 아까 농협의 것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금이죠. 이번은 요 29번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한 겁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한 것은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 자,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은 1025만 요거 합쳐서 1025만 3,800원이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차변에 보통예금 먼저 입력해 보세요. 네.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온 것부터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10월 29일 날 3번 차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얼마가 입금이 된다는 거냐면은 요 1,000만원하고 원천징수 한 걸 뺀 이자 수익이 25만 3,800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10253800원 금액이 10253,800 이만큼이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놓고 이자는 30만원이었는데 이 법인세 42,000원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 합치면 46,200원이죠. 그래서 46,200원을 빼니까 요것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받았다 이거예요. 아까 이 수령액 요게 이제 차변에 보통예금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변에 가는 건 뭐냐? 정기예금 없어져야죠. 자산 감소. 자, 대변 정기예금 1,000만원 1,000만원 자산 감소 시킵시다. 자, 대변에 정기예금 104번 은행은 어느 은행이었나요? 서울은행. 정기. 서울은행 정기예금 코드 따로 있습니다. 1,0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가 1,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냐면 30만원 발생했죠. 이거 수익 잡아야 돼요.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원.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강색으로 46,200원의 차액이 지금 발생해 있잖아요. 요 차액이 바로 선납 세금이다 이거예요. 요게 자산. 이 46,200원이 거기 법인세 42,000원에 법인 지방소득세 4,200원 이자 소득에 대한 개인으로 말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라고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자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자산 증가 3번 선납 세금으로 잡아야 돼요. 462001. 요거 아주 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귀해요. 이런 예제가. 근데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매 회차마다 나오진 않고 1년에 6번 시험 보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법인이라는 건 우리 회사예요. 시험 볼 때 우리 회사.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보통 어디에서 당해요? 은행에서 보통 당해요.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그 세금 공제 우리가 공제한 거 그게 선납세금이에요. 반대로 법인이 종업원이나 또는 어떤 기업에게 급여나 이자 같은 걸 지급하면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다 예수금. 그건 다 예수금. 이렇게 크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잘
연습해 둬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자주 안 나오니까 요 29번 문제 여러분 잘 연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30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